자, 이번 시간에는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작품은 왼쪽에 보이는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님의 침묵은 잘 알고 있듯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시인이 1926년도에 발간한 시집이죠. 한용운 시인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려로서 가지고 있는 구도자적인 자세, 이 자세는 시에서 본인 스스로 여성화자의 입장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드러나 있고, 또한 이 독립운동가로서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 그리고 독립을 향한 염원, 의지, 이런 것들이 시에 잘 드러나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작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언제나 등장하는데, 이 님은 현재 부재한 상태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부재한 상태에 있는 님과 언젠가는 재회하게 될 것이다. 재회라는 것은 님이 나한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 이걸 표현하는 것을 대부분의 시에서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재한 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준다면 시의 주제가 별로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죠. 님은 나에게 조국일 수도 있고, 내가 독립운동가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승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내가 추구해야 될 절대자라든지 어떤 절대자를 추구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정신적 경지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시의 그냥 문면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시에서처럼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님이 등장하고 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랑이 표현된 방식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주목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용운의 작품은 총 합쳐서 총 8회 수능과 모의고사에 기출이 되었고, 그 중에서 2번은 수능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은 17년 4월 달에 전국연합평가에 출제가 된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 있는 중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줄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시적화자가 등장하고, 내가 당신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은 옷을 짓는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깊이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옷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매우 정성 어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심의, 도포, 자리옷, 이것들은 다 옷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심의라고 하는 것은 당대 양반들 중에서도 지체 높은 양반이 입었던 이렇게 끝부분에 검은색 띠가 둘러 있는 것이 특징인 옷이고, 도포는 상대적으로 좀 평시에 입었던 예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포 입은 모습이고요. 자리옷은 지금 사진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것은 잠옷이에요. 잠옷. 잠자리에서 입는 옷이다 라고 해서 자리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옷을 다 지었다는 거죠. 아주 예를 갖추어야 될 때 입는 옷, 그리고 잠을 잘 때 입는 옷까지 전부 다 지어 놓았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뿐입니다. 자, 모든 옷을 다 지었는데 수놓는 것, 요거 하나만 빼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읽게 되면은 제목의 의미가 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에서 제목의 의미는 당연히 중요하죠. 이 제목이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제목은 수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라는 말이 사실 시를 읽지 않고서는 잘 해석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의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이 수가 우리가 십자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수구나, 천에다가 실로 어떤 문양을 새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비밀이 아마도 시의 주제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자, 내가 아직 완성하지 않은 그 주머니에는 내 손때가 많이 묻어있다. 그 이유는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이다. 그럼 나는 왜 짓다가 완성하지 않고 이 주머니를 그냥 놓아두었을까? 여러 번 이 행위를 왜 반복했을까? 이 왜라는 물음을 가지고 읽어줘야겠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 바느질 솜씨가 딸려서 그렇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사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건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자, 이 비밀의 정체 알아줘야겠죠.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술을 완성하지 않은 것에 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수놓기라고 하는 행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이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놓기는 일단 언제 하는 행동이냐?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하는 행동이죠.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쉽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시작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수를 놓다 보면 내 마음이 그 수 놓는 금실을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뭐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수를 놓다 보면 그 수 놓는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온다. 그리고 그 노래가 결국에 나의 마음이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맑은 노래가 내 마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바꾸면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맑은 노래가 내 마음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 맑아졌다. 맑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에 수놓기라는 행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 행동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맑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정리를 한다면 수놓기는 나에게 마음을 맑게 해주는 행위, 뭐 단어로 정리를 해본다면 뭐 위로라든지 정화라든지 또는 안정을 가져다주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줄에 가야지 이제 수놓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자, 요 문구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문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차근차근 이해를 해봅시다. 자, 나는 옷을 다 지었는데 수놓기는 완성하지 않았어요. 이 수놓기를 완성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 세상에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보물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보물은 님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편리할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보물과 같은 존재는 님이기 때문이죠. 자, 보물이 님이라고 본다면 나에게는 아직 님이 없다. 님이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문구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언뜻 봤을 때는 조금 이 의미를 바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직 이 세상에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주머니를 완성해서 줄 만한 뭐 대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을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뭘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주머니를 완성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제일 최종적이고 1차적인 목표는 이 주머니와 함께 지은 모든 옷들을 님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님에게 주지 않고 이 주머니 속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보관한다 했을 때 보관할 만한 무언가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님을 대체할 만큼 가치 있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님에게 이 주머니를 주지 않고 내가 이 님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이 주머니에 뭔가를 넣는다. 이것은 내가 님을 대체해서 뭔가 소중한 것을 간직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님만큼 가치 있는 것 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둘 중에 뭘로 보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님에게 줄 이 주머니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는 님이 부재이기 때문이다. 또는 님만큼 가치 있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둘을 종합해 본다면 그냥 님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에 뭘로 보든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 주머니를 완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에 조금 더 확실하게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좀 특이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뜻 봤을 땐 말이 맞지가 않아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
짓고 싶은데 왜 다 짓지 않을까? 일단은 말 자체가 맞지가 않죠? 짓고 싶다. 이게 원인이 된다면 결과는 다 지었다 또는 짓기를 시작한다, 뭐 열심히 지을 것이다 이런 말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에 짓지 않는다 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로 볼 수가 없어요. 즉 요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문장이라는 거죠. 자, 겉으로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 사용된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문학에서는 역설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설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설법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모순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순되어 있는 문장 속에 어떤 핵심적인 내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짓고 싶은데 왜 짓지 않았을까? 일단은 짓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일까? 조금 더 해석을 해봐야 돼요. 짓고 싶다는 거는 뭐냐면은 짓는 행위를 지속하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옷을 만든다라는 행위를 계속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걸 테고, 그러면 짓지 않는다는 건 뭔 의미냐? 짓지 않는 거는 완성하지 않는다 또는 종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밑에 나와 있는 해석으로 조금 더 문장을 길게 늘어뜨려서 편하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나는 이 주머니를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주머니를 짓는다는 행동을 계속하고 싶어서 끝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이 행위를 지속하고 싶을까? 왜 이 행위를 지속하고 싶은지는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술을 놓는데 이 술을 놓다 보면은 내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즉 이 수놓기가 나에게 위로, 정화, 안정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지속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 행위를 완성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정의를 해가지고 좀 이 시의 주제를 도출을 해본다면, 자, 일단은 여기서 나온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1년에서 봤을 때 나는 옷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 짓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당신을 사랑한다 는 의미겠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요. 자, 여기에 플러스 내가 옷 짓기를 하고 있지만 수놓기는 완성하지 않고 있어요. 왜 수놓기를 완성하고 있지 않느냐? 지속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지속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성을 안 한 거죠. 그럼 왜 지속하고 싶으냐? 이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나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은 이 술을 다 놓았을 때 그 다음 행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 행위는 이 완성한 옷을 님에게 주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님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은 뭘 통해 알 수가 있냐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놓기를 한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내 옆에 님이 있다면 마음이 아프고 쓰릴 일이 없겠죠. 이게 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술을 완성해 버린다면은 내가 이것을 줄 대상이 없다는 것, 즉 님이 부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아파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를 지속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나는 이 내가 님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맞닥뜨리게 될 그 다음 스텝, 내 사랑이 끝나버린다든지 절망 속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을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즉 사랑을 지속하고 싶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결국에 이 시의 주제는 뭐가 되느냐? 내가 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님에 대한 사랑, 이거를 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지속되고 또 지속하고 싶은 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 임이라고 하는 대상이 한용운 시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국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절대자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라고 주제를 해석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대자에 대한 끊임없는 구도의 자세를 주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셋 중에 어느 걸로 봐도 상관없고 셋 모두가 다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표현적인 특징 살펴보자면 일단 여성 화자가 등장했죠. 시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말투를 보면은 여자의 말투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모든 말이 다 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비음 니다 또는 씁니다로 끝나고 있는데 뭐 용어로 정리하자면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모든 말이 다 뭐뭐 했습니다, 입니다 이런 걸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정적인 느낌을 주죠. 이 단정적인 어조라는 것은 뭔가 의지적인 느낌을 줍니다. 항상 뭔가에 대해서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나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죠. 이 한영훈 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법 중에, 수사기법 중에 본다면은 아까 얘기한 역설법이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언뜻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숨어있는 그런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시를 다 해석해 봤습니다.